계산기를 네, 그러면은 지금부터 레스터 계산기를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레스터의 레스터 계산기를 실행하고 자, 지금 DMBR 클립 1이 현재 추가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전 시간에 여기까지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파일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혹시나 이 파일이 없다. 그러면은 뭐 그냥 DMBR 가지고 뭐 하셔도 됩니다. 지금은 실습이니까요. 어쨌든 DMBR 언더바 클립이 있고 여기다가 이제 1000을 곱할 거예요. 이렇게 돼서 DMBR 곱하기 1000 이렇게 처리를 할 거고요. 우리는 이 파일의 이름을 DMBR 언더바 스케일드라고 정의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요 값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산출 레이어에서 이렇게 출력 파일 이름을 DMBR 언더바 스케일드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줍니다. 두 군데를 고친 거예요. 그래서 DMBR 클립에 이제 요거는 그 골뱅이 1 나와 있는 거는 at 1 나와 있는 거는 이제 하나의 이미지가 여러 개의 밴드를 보유할 수도 있기 때문에 1이라고 하면 첫 번째 밴드 이렇게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DMBR의 첫 번째 밴드에 1000을 곱할래요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 처리한 다음에 산출 레이어에 DMBR 언더바 스케일드를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산출물 좌표계가 이렇게 느낌표가 나오는 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이 좀 있으셨는데, 뭐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선택한 좌표계가 이제 WGS84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정확도가 최대 2m로 이제 제한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제 다른 좌표계를 사용하세요. 뭐 이런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뭐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이제 굉장히 그 큰 좌표계를 선택을 해가지고 오차 범위가 이렇게 있을 수 있으니까 당신이 분석하고자 하는 국가에 조금 더 정밀한 좌표계가 있으면 그걸 대체해가지고 하는 게 이 5m의 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다라는 이제 가이드라인이에요. 그래서 WGS84 좌표계를 사용했을 때는 뭐 저런 안내가 뜨는데 여러분들은 주로 개발도상국에서 분석을 하시기 때문에 선택지가 별로 없으실 거예요. 좌표계에 대한. 국가가 국가 자체의 좌표계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꽤 발전돼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이 UTM 좌표계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미국의 그 뭐랄까요 국방부 쪽에서 이제 정의한 이 좌표계를 보통 이제 쓰시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놓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 같지만 실제로 보면은 이제 모든 값에 1000이 곱해져 있는 그런 스케일드된 레이어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산불 지역도 위쪽에 그 인포메이션 정보바 이제 인포메이션 같은 버튼 하나 있잖아요. 피처 식별 버튼 눌러서 이렇게 한번 찔러 보시면은 값이 뭐 600, 뭐 500 이런 식으로 이제 1000이 곱해진 값이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요게 이제 현재 1000이 곱해져 있는 상태인 거죠. 자, 그 상태에서 이제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은 피해 등급을 재분류할 건데 이 스케일드 된 범위를 우리가 다음과 같이 바꿀 거예요. 예를 들면 마이너스 500과 마이너스 251 사이는 뭐,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다. 이런 범위를 좀 둘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이너스 251 사이는 마이너스 2로 할게요. 요 범위는 마이너스 1로 할게요. 요 범위는 0으로 할게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좀 기준을 정해 놓은 거예요. 기준을 정해서 요 민 맥스 값이 다음과 같이 마이너스 2에서 4까지의 값으로 이제 변동이 될 겁니다. 이 변동은 내 맘대로 정할 수가 있어요. 내 맘대로. 그러니까 내가 정하는 거예요. 분석가인 내가. 그래가지고 전체 범위를 나는 이렇게 좁혀서 볼래. 예를 들면은 내가
나는 로우 시베러티하고 하이 시베러티 다 묶어서 볼래. 그러면은 100부터 1300까지 해가지고 그냥 2 이런 식으로 정의해도 돼요. 이거 내 맘대로요. 내 맘대로. 그래서 내 맘대로 하는데 저는 내 맘대로 그냥 이렇게 정한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4 이런 식으로 리클래스 필드를 좀 정해 놓는데 여기서 유의할 것은 민 필드, 맥스 필드, 밸류 필드 해가지고 제가 세 개의 필드를 현재 정의해 놨다는 거. 요거를 놓고 이 엑셀 파일을 이용해가지고 QGIS에서 이걸 받아들여주는 기능을 이용해서 재분류를 하는 겁니다. 그 기능의 이름이 뭐냐면은 레이어로 재분류라는 기능이에요. 레이어로 재분류. 그래서 우리는 공간 처리 툴박스에서 레이어로 재분류라는 기능을 검색해서 실행을 시킬 거예요. 이렇게. 여기까지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레이어로 재분류라는 기능을 실행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실행을 하면은 이 기능을 이용해서 레스터 데이터가 있고 레스터 데이터의 픽셀 값을 이렇게 이렇게 분류할 거야 라는 의사결정과 관련된 테이블이 있으면 우리가 그 기준에 맞춰서 레스터 데이터를 재분류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순서는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 DMBR 스케일드를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리클래스 제가 정의한 엑셀 파일을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 맥스, 어, 이제 밸류 필드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해줄 건데요. 아, 이 페이스북에 자꾸 알람이 뜨네. 카카오톡도 꺼버려야지. 네. 자, 이렇게 할 건데 이렇게 똑같이 한번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레스터 레이어에 DMBR 스케일드를 놓고요. 그 밑에 잘 보시면 이렇게 밴드 번호가 있는데 이게 이미지 파일은 하나의 이미지가 여러 개의 밴드를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뜨는 거예요. 자, 이렇게 뜨고 범주를 포함하고 있는 레이어가 있죠. 여기 보시면 여기 입력물 선택이란 버튼이 있기 때문에 요거 클릭해 주시고 파일 선택하고 레이어 탐색이 있습니다. 여기서 파일 선택하신 다음에 어디 갔죠? 엑셀 파일. 아, DMBR 리클래시즈 리클래스라고 하는 엑셀 파일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DMBR 리클래스. 자, 이렇게 선택을 하면은 선택을 했을 때 최소 범주가 필드, 최대 범주가 필드, 산출가 필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최소 범주는 민, 최대 범주는 맥스, 산출값은 벨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아직 안 끝났어요. 예, 여기까지만 이렇게 일단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렇게 돼서 레스터 레이어 선택. 그다음에 범주 단계를 포함하고 있는 레이어 엑셀 파일 선택. 그러면 엑셀 파일에서 필드 값을 자동으로 이렇게 읽어 오는데 최소 범주 값은 민, 최대 범주 값은 맥스, 산출값 필드는 벨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선택이 되겠어요.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죠? 네.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이제 우리가 이게 중급반이잖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고급 파라미터라는 게 있어요. 고급 파라미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딸깍 클릭하시면 이렇게 뜹니다. 여러분들 이 QGIS에 보시면은 여러분들 지금 전혀 이제 인식하지 못하는 버튼도 있어요. 여기 보면은 밑에 고급도 있고 이거 눌러보세요. 막 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더 편한 뭔가를 제공할 것 같지 않아요? 파이썬 명령어로 복사, 뭐 QGIS 프로세스 명령어로 복사, 제이선으로 복사, 그다음에 여기 뭐 배치 프로세스로 실행 막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스킬이 있으면은 요걸 가지고 이 기능을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조금 배치 프로세스라는 기능을 알면은 이런 걸 여러 번 처리할 때 이 버튼 클릭하면 다른 화면이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다른 화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능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에 막 여러 번 이렇게 처리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하지만 저는
단일 프로세스로 돌아와서 처리하겠습니다. 예, 하나하나 알아가야 되기 때문에. 자, 그렇게 보고 고급 파라미터 쪽에 설정에 가가지고 이제 다음 변경을 할 건데요. 고급 파라미터는 말 그대로 고급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세밀하게 바꿀 수 있는 건데 저는 뭘 설정할 거냐면은 범위 경계와 그다음에 여기 옵션을 하나 이제 고칠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산출 데이터 유형이라는 걸 변경할 겁니다. 제가 설명드리면서 하나하나 천천히 해볼게요. 첫 번째는 범위 경계를 바꿀 거예요. 범위 경계는 원래 기본값이 이 제가 최소, 최대, 밸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게 원래 그 기준이 이 툴에서 안 고치면 최소 값은 최소보다 크고 최대값보다 같거나 작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설정한 그 테이블은 요거거든요. 값이 최소와 최소보다 같거나 크거나 아니면 최대보다 같거나 작은 옵션이기 때문에 요걸 고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고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체크박스를 체크해 주는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범위가 불일치 시에 내가 설정한 그 리클래스 필드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노 데이터로 처리하겠다는 의사결정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체크를 해줍니다. 그래서 분석을 하는 입장에서 예외적인 케이스를 어떻게 처리할지 의사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 체크박스를 통해서. 그래서 내가 설정한 범위에서 불일치 시에는 노 데이터로 처리해줘 라는 의미입니다. 통계에 반영되지 않겠죠. 자, 그 다음에 산출 데이터 유형이 있는데 요거를 이제 인티저 16으로 바꿀 건데 원래 기본값이 플롯 32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숫자가 더 많으면 더 많은 이제 그 자릿수를 저장할 수 있는 의미인데 플로트는 실수거든요. 근데 우리는 재분류 클래스를 만들어 가지고 각각의 코드 값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부터 4까지의 코드 값마다 면적을 구할 거기 때문에 정수형으로 바꿔야 돼요. 정수형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 정수형이 마이너스도 있고 1도 있어요. 마이너스도 있고 플러스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도 있고 플러스도 있어가지고 우리는 정수형 중에서도 뭘 선택해 줘야 되냐면은 부호가 있는 정수형을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어, 인트 16으로 바꿨구나. 클 필요가 없으니까. 인트 16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는데 여기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인트 16이 있고 U가 붙어 있는 또 인트 16이 있어요. 이 둘의 차이가 뭐냐면은 이제 얘는 on이에요, U가. 그래가지고 부호가 없는 정수형, 16 정수형을 저장한다는 의미고 얘는 그냥 이렇게 정수형을 저장한다는 의미여가지고 요걸로 이제 선택을 해주겠고요. 자, 다 설정이 됐으면은 맨 밑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맨 밑으로 가면은 재분류된 레스터 이름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름을 여기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그 이름 그대로 한번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파일 저장을 해가지고. 자,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모든 설정이 완료가 되었어요. 결과값을 실행했는데, 여기서 제가 하는 거하고 다르게 나온다. 그럼 뭔가 설정이 잘못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잘못했대요. 범주 단계를 포함하고 있는 레이어를 설정하지 않았다고. 아, 제가 아까 배치 프로세스 실행했다가 단일 프로세스로 돌아왔더니, 이게 초기화가 돼버렸네. 다시 설정해 주겠습니다. min, max, value. 자, 다시 보겠습니다. 스케일도 해놓고, 된 것 같고, 고급 파라미터는 방금 설정했으니까 괜찮을 거고, 네, 실행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했습니다. 자, 실행을 했더니, 이제 원래는 이제 그 소수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던 것들이 이제는 정수형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마이너스 2에서 4까지의 범위로 해가지고 이렇게 클래스가 나눠졌고요. 조금 단순화됐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는 이제 각각의 클래스에 대해서 이제 면적 계산을 하면은 이번 실습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변경이 됐고
레스터 유일값 보고라는 기능을 최종적으로 실행해가지고 각각의 그 산불 지역에 대한 면적을 이제 산출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복사해서 마지막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다 복사가 됐네. 유일값이라고 검색을 하면 나올 거예요. 네. 레스터 레이어 유일값 보고를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방금 뭐가 메시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알쓸 신잡이래요, 혜미님이. 아, 이거 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혜미님이 정성스레 작성하셨기 때문에. 위성 데이터의 로우 값이, 즉 원시 값이 생각보다 범위가 크고 파일이 여러 개인 경우 최대한 결과 파일들의 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데이터 타입을 신경 씁니다만 지금 단계에서는 int 16, 마이너스 2의 16승까지만 사용해도 모두 표현 가능해서 적은 용량의 데이터 타입을 쓰게 되었습니다.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할 때는 데이터 타입을 신경 써서 처리하게 됩니다. 어떻게든 빠르고 가볍게 처리하기 위해서. 네, 혜미님의 알쓸 신잡이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렸고. 자, 이제 마지막 실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부끄러워하시네요, 혜미님이. 자, 네, 제가 저분 꽤 오래전부터 알고 있답니다. 대학생 때부터. 그렇지 않아요? 꽤 시간이 지났어요. 그렇죠? 자, 이제 마지막 실습입니다. 자, DMBR Requested 필드 레이어 선택해주고 이제 우리가 파일만 그냥 생성을 하면 돼요. 파일 이름은 DMBR 언더바 UV로 정했습니다. Unique Value라는 이름으로 이제 보기 위해서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놓고 유일값 테이블을 파일로 저장을 선택을 하고요. DMBR 언더바 UV 해가지고 이제 설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하고 실행 버튼을 누르면은 결과값이 바로 생성이 될 거고요. 자, 생성이 되면은 이제 이렇게 오른쪽에 보시면은 뭐 인터넷 상에 이렇게 웹사이트로 볼 수 있는 HTML로도 이렇게 생성이 되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논문을 쓴다든지 뭔가 리포트를 쓰려면 엑셀 파일이 좋겠죠. 그래서 엑셀 파일도 보시면은 레이어가 이렇게 생성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각각의 이제 카운트가 몇 개인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제곱미터로 해가지고 이렇게 면적이 나오게 되죠. 뭐 이런 리포트가 나와야지 우리가 이제 딱 나왔을 때 어느 국가에서 우리가 국제개발 협력을 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서 이제 산불 발생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산불 전과 산불 후의 위성 영상을 가지고 이제 이런 분석을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와, 이제 끝났어요, 이제. 이제 뭐 끝났습니다. 자, 이게 여기까지가 이제 내용이었고, 사실은 이게 절대, 어, 아무나 할 수 있는 분석이 아니에요. 제가 단언컨대 이게 굉장히 표준화된 분석이고 이 각각의 프로세스의 내용을 그 이해해 가면서 여기까지 처리하는 거는 절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제공해드린 이 프레젠테이션을 이제 계속 가지고 혹은 웹상에서 이렇게 내용을 보시면은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좀 익숙해지시면은 어느 국가든 뭐 산불 피해 지역이 있다. 그럼 동일한 방법론을 적용해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직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가 있어요. 어떤 수수께끼가 있냐면은 여기 진짜 산불이 났냐 이거예요. 이 구름 영역. 구름과 그림자의 영역이 진짜 산불이 났느냐라는 거죠. 자, 첫 번째 확인할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이제 센티널2 위성 영상이 5일 주기로 찍고 랜드센 위성 영상이 16일 주기로 찍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얘가 지나고 나서 위성이 한 번 더 지나가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위성을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위성이 이 지역에 구름이나 그림자가 끼지 않은 이제 그 위성 영역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저 영역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512이라는 최소의 시간 주기가 필요하죠. 근데 산불이라는 거는 이 주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제 빨리 이 산불의 피해 정도를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해상도가 조금 더 떨어지더라도 우리가 그거를 빨리 파악을 해가지고 이제 써야 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사이트가 나사 FIRMS라고 하는 이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이거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쓰는 이제 그런 서비스고요. 제가 뭐 요 교육을 빌어서 조금 소개를 드리고 실습을 일부는 함께 진행을 하고 일부는 제가 시연으로 조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이제 다음 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단축키를 까먹었었어요. 자, 나사 FIRMS 산불 데이터 연동 실습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네 개 챕터로 이루어져 있지만 요 두 번째까지를 실습을 같이 하고 나머지 챕터는 제가 조금 그 프레젠테이션 넘기면서 설명드리고 마무리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평소보다 조금 빨리 끝날 겁니다. 자, 나사 FIRMS 산불 데이터 연동인데 이 사이트에 대해서 조금 간략히 소개드리면 FIRMS가 Fire Information for Resource Management 시스템의 약어예요. 그래서 그 자원 관리 시스템, 그러니까 산불 정보 자원 관리 시스템인데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은 이제 테라와 아쿠아라는 위성이 있는데 이 위성에 탑재된 모디스가 이제 그 전 세계를 이제 관측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인공위성 센서인데 이 센서가 열을 감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디스와 이 그 모디스 센서가 열을 이렇게 감지할 수 있는데 그 데이터하고 또 하나는 이제 비어스라고 하는 이제 위성 센서가 있거든요. 이 녀석도 이제 노아라고 하는 인공위성에 이제 탑재가 되어 있는데 그 이 두 가지 위성 센서들이 이제 위성의 그 열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 산불 피해를 이제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이제 인공위성 이미지를 제공을 해요. 그래서 이 모디스와 비얼스 위성 센서로부터 이제 화재와 열점 데이터를 수집을 해가지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걸 이제 제공해 줍니다. 이 웹사이트에서. 그래서 전 세계 데이터가 관측을 하고 나면은 3시간 이내에 제공이 돼요. 관측을 하고 나면 3시간 이내에 제공이 되고 이게 미국하고 캐나다 지역 같은 경우에는 1분 내로도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한 30분 내로 제공이 돼요. 그래서 뭐 요런 데이터가 이제 제공이 되고 있고 나중에 웹사이트 들어가 보시면은 뭐 이렇게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메뉴를 제가 안내 드릴 건데 요 메인 웹사이트에 보시면 첫 번째가 아카이브 다운로드라는 게 있어요. 이 아카이브 다운로드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는 산불 발생 지역의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받아서 여러분들이 QGIS에서 분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이제 방법을 조금 안내해 드릴게요. 요게 7일, 최근 7일 데이터는 이제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액티브하게 받아 쓸 수가 있고, 7일이 지난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검색을 해가지고 조회해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얼스데이터라고 하는 나사의 웹사이트에 이제 아이디가 필요해요. 그 이메일을 통한 인증도 가능한데 얼스데이터를 통한 이제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권장드려요. 얼스데이터에 워낙 좋은 데이터가 많고 여러분들이 그 랜드셋 데이터 다운로드 받으시려면 어차피 이 계정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계정을 통해서 인증을 하고 로그인을 하시면 여기서 그 전 세계 혹은 국가 혹은 특정 지역 혹은 보호 지역 영역을 설정을 해가지고 그 지역에 대한 영역을 정보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그 영역에 대해서 액티브 파이어가 발생이 됐을 때 여러분들이 이메일로 알림 메일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 뭐 잠비아에 있다. 잠비아에 산불이 나는 지역이 있다라고 하면 그 지역의 영역을
이 웹사이트에다 걸어 놓으시면은 그 지역에 산불이 발생이 됐을 때 액티브 파이어에 대한 이메일을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그 이메일을 받아서 열어보시면 그 산불 발생 위치에 대한 정보를 이제 보내줍니다. 그런 서비스를 이제 나사가 제공하고 있어요. 어, 최근에는 이제 조금 공지가 이제 떠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재정 절벽 선언해가지고 그런 거 선언하면은 제일 먼저 예산 중지되는 데가 내무부거든요. 근데 나사가 내무부 소속 기관이어가지고 유급 휴가면 좋은데 어쨌든 이게 더 가면 안 되니까 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파이어 소스가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모디스, 그다음에 비어스, 랜드셋 이렇게 3종의 위성 센서 데이터를 이제 제공을 해주고요. 이제 모디스 같은 경우에는 아쿠아 테라 위성에 탑재된 위성 센서고 이제 1km 해상도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테라 위성은 2000년도 11월부터 아쿠아는 2002년도 7월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고요. 비얼스는 세개의 위성에 탑재되어 있는데 SMPP, 그다음에 노아 20, 노아 21이라고 하는 이 위성에 탑재가 되어 있고 해상도가 375m 해상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해상도 되게 좋은 거예요. 이 정도면 375m 해상도 정도면 꽤 좋은 이제 해상도고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우리나라 위성이야. 정지궤도 위성인 천리안 250m 해상도를 가지고 데이터를 10분인가? 5분인가? 뭐 굉장히 이렇게 주기적으로 잘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위성 괜찮아요. 근데 문제가 이제 그 정지궤도 위성이다 보니까 이제 아시아 지역을 벗어난 지역의 데이터는 수집하지 않죠. 그래가지고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 위성 센서를 5개나 쓰는 이유가 있겠죠. 이게 뭐 위성 자체는 실시간으로 계속 전 세계를 돌고 있지만 내 관심 영역을 실시간으로 들여다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스쳐 지나가잖아요. 얘가 스쳐 지나가니까 한 대라도 더 스쳐 지나가면서 한 장이라도 더 이렇게 얻는 게 주기성이 좋겠죠. 그래서 이 5개의 위성 영상을 이제 다 이렇게 제공을 합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랜드셋 30m도 선택해서 받으실 수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미국과 캐나다 지역만 이제 해당이 됩니다. 그렇게 돼서 이렇게 그 시간과 포맷까지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쉐입 파일 뭐 이런 식으로 선택해 가지고 이렇게 신청을 해 놓으시면은 채팅창이 하나. 네. 신규민 님께서 정지궤도 위성에 탑재체 데이터 받아볼 수 있는 곳을 또 이렇게 친절하게 공유해 주셨습니다. 좋아요, 이런 분위기. 이렇게 서브미트 누르면은 데이터를 이제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이거 신청하면은 거의 빠르게 되거든요. 빠르게 되는데 신청하면은 신청했다라고 메일링이 오고 또 그게 승인이 돼가지고 완료가 됐다라고 하면 또 메일이 와요. 그래서 그 제가 전전 시간인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나사나 ESA는 항상 친절하다. 예, 매사에 친절합니다. 개인적으로 메일 보내도 답장 빨리 주고 되게 좋아요. 예. 급여가 높았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으로. 어쨌든, 뭐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받아보실 수가 있고, 그 받아본 데이터를 제가 하나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열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열어볼게요. 자, 데이터가 어디 있냐면은, 그, 저는 DMBR 클립 레이어 제외하고는 좀 다 이렇게 지워줄게요. 다 지워주고, 자, 데이터가 어디 있냐면은, 음, DL fire 뭐 이렇게 시작하는 폴더 있거든요. DL 언더바 fire 여기 폴더에 보시면은 쉐이프 파일이 하나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쓰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 좋게 제가 조금 변경을 한번 해볼게요. 음, fire 여기 있다 fire 불느낌 나게 활활 태워버려야지. 아
이 정도면 돼. 네. 이렇게 하고, 오픈 스트리트 맵으로. 이겁니다. 이거.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이렇게 올려보실 수가 있어요. 각자 이렇게 한번 열어보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보이죠? 여기가 구름하고 그림자가 있었던 지역인데, 여기도 이제 다 파이어가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알 수가 있죠. 하지만 얘는 지금 현재 375m 해상도의 비어스 데이터를 제가 아마 다운로드 받았을걸요? 네, 비어스 데이터입니다. 이거. 비어스 데이터예요. 375m 해상도에서 이제 다운로드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데이터를 현재 가지고 있어요. 불 정말 크게 났어요. 그렇죠? 하지만 요런 데도 이제 산불이 났었다는 거, 여기도 났었고, 그래서 산불 천국이다. 현재 뭐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이거 데이터 분석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산불 난 거 확인해 보면은 실제로 산불이 났는데 워낙 여기가 크게 나다 보니까 이제 여기 환경부 공무원분들도 이쪽은 많이 신경을 못 쓰셨어요. 여기가 워낙 커가지고.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산불이 이렇게 있고요. 자, 속성 필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속성 테이블 한번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여기 또 이렇게 데이터 필드가 되게 많아요.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되게 많은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acquisition date가 필드가 있거든요. ACQ 언더바 date라는 필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날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26일, 27일, 28일, 3월 1일, 2일, 3일, 4일, 5일 날까지 이렇게 이제 그 acquisition date 필드에 이렇게 시계열로 데이터가 쌓여 있죠. 즉, 이 불이 어느 날은 이제 얼만큼을 태웠고 어느 날은 얼만큼을 태웠다. 이걸 알 수 있는 데이터예요. 이 데이터가. 현재 시계열 데이터입니다. 시간값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참고로 여러분들 제가 요거 아이콘 어떻게 만들었는지 좀 궁금하실 수도 있겠다. 그렇죠? 제가 요거 조금 안내 드릴게요. SVG 마커가 QGIS에 기본적으로 탑재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까지는 아마 단순 마커 옵션을 사용하셔가지고 했을 텐데 요걸 SVG로 이렇게 바꾸시면은 이 화면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SVG 브라우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브라우저 보시면은 여기 꽤 많은 아이콘이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원하시는 걸 선택해서 쓰실 수가 있어요. 네. 제가 여기서 지금 산불 모양 아이콘을 하나 선택을 해가지고 여기 위에서 너비하고 높이 조금 적정하게 키우고 산불이니까 채우기 색상 조금 빨간색으로 바꾸고 획색상 노란색으로 바꾼 다음에 이제 여기 획 너비가 있습니다. 획 너비 조금 조정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만든 겁니다. SVG가 안 뜨는데 별도로 다운받아야 하나요? SVG는 기본 탑재돼 있어요. 기본 탑재돼 있어가지고 여기 위쪽에 심볼 레이어 유형을 SVG 마커로 바꾸시면은 여기 아래쪽에 이렇게 SVG 브라우저가 뜨실 거고요. 안 보이시면 아마 요게 이렇게 어, 폴더가 접혀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해봅니다. 여기 화살표 이렇게 누르시면은 아마 펼쳐져서 나올 거예요. QGIS가 설치될 때 같이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머전시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 종류의 아이콘이 있어서 요걸 이제 선택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잠깐 안내 드렸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뭘 해볼 거냐면은 여기서 액quisition date에 이제 날짜가 있으니까 우리가 뭘 해볼 수 있느냐 이 날짜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 포인트를 시계열로 애니메이션처럼 보이게 만들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26일, 27일, 28일 산불 포인트만 찍어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날 여기가 이제 산불이 발생됐구나. 이런 식으로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시계열 애니메이션 기능을 이제 제가 안내해 드릴 겁니다.
요거 굉장히 잘 쓰는 기능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걸 간단하게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안 썼던 기능인데, 자, 여러분들 이 액티브 파이어가 나와 있는 이 레이어를 더블 클릭해서 레이어 속성 창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레이어 속성 창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 왼쪽에 시계열이라고 하는 탭이 있습니다. 시계열, 시계열 찾으셨나요? 네. 시계열이라는 탭이 있어요. 요거를 그냥 설정 잘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설정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조금 안내 드리면, 자, 시계열 탭을 클릭을 하시고요. 그 위에 보시면은 동적 시간 제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체크박스를 한번 이렇게 클릭을 해줍니다. 자, 체크박스 클릭해주고 나면은 아래쪽에 환경 설정이 있는데, 이게, 이렇게 시간 필드가 두 개일 수도 있어요. 어떨 경우에는. 예를 들면 한 개의 포인트 데이터가 시작과 끝 시간을 다 포함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한 개의 시간 필드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날짜 시간을 가진 단일 필드라는 걸 선택을 해주고요. 날짜, 시간을 가진 단일 필드라고 선택을 해주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필드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그 ACQ 언더바 데이트 필드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필드가 현재 일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벤트 기간을 1일로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은, 이제 모든 기본 설정이 끝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돼서 여기서 동적 시간 제어 체크하시고, 환경 설정은 날짜 시간을 가진 단일 필드로 조정을 하시고, 필드는 ACQ 언더바 데이트 필드 선택해 주시고요. 얘가 지금 날짜 시간을 가진 단일 필드라고 선택을 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 레이어가 가지고 있는 필드 값 중에서 날짜 필드인 것만 이렇게 선택 가능하도록 제어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벤트 기간은 1로 올려주고, 날짜, 데이로 이제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1일 단위의 데이터다라고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뭐 체크해가지고 시간에 걸쳐서 피처가 누적되게 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뭐 그렇게 하진 않을 거고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적용까지 이렇게 한번 눌러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일단은 그 시간값 레이어의 기본 설정이 이제 끝난 상태예요. 여기까지 잘 되셨나요? 네. 문제 없으시죠? 자, 이렇게 되면은 설정은 다 끝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시계열 탐색 애니메이션 만들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 하면은 뭐 간단해요, 그냥. 여기 그 화면의 빈 곳에서 이렇게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해보시면은 시계열 제어기 패널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시계열 제어기 패널. 요걸 클릭을 하시면은 다음과 같이 시계열 제어기 패널이 이렇게 뜨게 됩니다. 시계열 제어기 패널. 자, 시계열 제어기 패널이 이렇게 선택이 됐고,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네 개의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버튼이 지금 X로 되어 있는데, 두 번째 버튼에 보시면은 고정 범위 시계열 탐색이라고 있거든요. 이걸 한번 이렇게 클릭을 해줍니다. 이렇게 클릭을 해주세요. 자, 클릭을 해주시면은 오늘이 이제 11월 9일이다 보니까 뭐 11월 8일부터 11월 9일 컴퓨터에 있는 시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읽어오는데 여기 오른쪽에 전체 범위도 설정이라고 하는 이 새로 고침 버튼을 이렇게 클릭하시면은 2월 26일부터 3월 6일까지 현재 데이터가 지시하는 값에 따라서 이렇게 범위가 바뀔 거예요. 일단 이걸 먼저 확인을 하겠습니다. 요걸 클릭을 했을 때 전체 시간이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는 여기서 세 번째 시계열 애니메이션 탐색 버튼으로 이렇게 넘어가요. 요거 딱 클릭을 합니다. 그럼 느낌 오시죠? 이제 애니메이션이 여기서 조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설정을 한 대로 이제 처리하시면 되는데 일단은 여기 애니메이션 범위가 2월 26일부터 3월 6일까지 잘 되어 있는지 체크하시고 뭐 필요하시면 여기 세로 고침 한 번 더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1시간 단위로 해가지고 애니메이션이 진행되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꽤 오래 기다려야 돼가지고 요걸 1로 바꿔주겠습니다. 프레임을 설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애니메이션을 제공할 거고 이제 그 며칠 시간 단위는 시간 주기는 어떻게 할 건지 설정해 주는 거고요. 자, 1일까지 설정이 됐다라고 되면은 여기서 이제 플레이 버튼을 눌러 주시면은 이제 날짜별로 이제 산불이 난 범위를 다음과 같이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루프 값이 있어요. 그래서 루프 값을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은 이제 그 애니메이션은 이제 계속 돌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아, 산불이 내가 이제 좀 더 면밀하게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산불이 발생이 됐는데 보시면은 어, 이 날짜에는 요렇게 산불이 갔구나, 이 날짜에는 요렇게 갔구나, 뭐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앞서 실습을 할 때 히트맵을 배운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요런 뭐 마커로도 할 수 있는데, 요건 뭐 안 따라 하셔도 됩니다. 뭐 이런 식의 히트맵을 쓰게 되면은 좀 더 이제 확실하게 이제 범위를 아마 보여줄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아, 산불이 아, 요 범위에서 요렇게 변화를 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QGIS의 시계열 패널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산불의 변화 양상을 보여줄 수가 있죠. 그리고 만약에 이 각각의 이미지에 대해서 다운로드를 받아서 이제 진짜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여기 보시면 여기 저장 버튼이 이렇게 있어요. 애니메이션 내보내기 버튼이 있어가지고 요거 이렇게 딸깍 클릭해 주시고 내가 이제 그 폴더, 다운로드 받고 싶은 폴더, 그다음에 여기 좀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선택해가지고 이렇게 파일을 다운로드 해주시면은 여기에 날짜별로 레이어가 이렇게 쌓이게 돼요. 그래서 아, 뭐 이렇게 광고가 많아요. 이렇게.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데이터를 추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 뭐 끝으로 뭐 이렇게 그 무비 만든다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프레임 설정해가지고 저장하는 기능이 있는데 요거는 뭐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안 써요. 네.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처리하는 부분을 한번 살펴봤어요. 자, 여기서부터는 제가 프레젠테이션 위주로 조금 설명을 드리고 평소보다는 조금 빠르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요거 이후에는 우리가 이제 같이 실습할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제가 PT 위주로 조금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그 FIRMS에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웹 서비스도 제공을 해요. 그래서 방금 전처럼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지만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제공하기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 들어가 보시면은 웹 피처 서비스라는 걸 제공을 하는데 이 WFS라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 이게 되게 좋아요. 이게 뭐냐면은 전 세계의 액티브 파이어의 산불 데이터를 포인트 타입의 GIS 데이터로 즉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즉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QGIS에 조금 연동 작업을 해 놓으시면은 데이터를 즉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서 상당히 유익한 서비스입니다. 근데 요걸 하려면은 그 이 맵키 발급을 좀 받으셔야 되거든요. 어떤 키 값을 다운로드 받으셔야 돼가지고 실습을 같이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키값을 다운로드 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는데 이 FIRMS에 로그인을 하시면 Get Map Key라고 하는 저 파란색 버튼이 있고요. 저거 클릭하고 나시면은 여러분들 각자의 이메일을 등록해 주시면은 이제 끝이 납니다. 되게 간단해요. 그래서 그렇게 등록을 해 놓으시면은 여러분들한테 메일이 와요. 메일이 이렇게 맵 키가 오거든요. 당신의 키는 몇 번이라고 이렇게 와요. 그러면 그 값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제 PT에 넣어놓은 방식을 따라 하시면 데이터를 이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QGIS에 데이터 소스 관리자라고 하는 기능이 있고요. 요거예요. 요거 제가 QGIS에 보시면
데이터 소스 관리자라고 하는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이렇게 연동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연동을 하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값이 나옵니다. 그렇게 돼서 여기서 이렇게 데이터 소스 관리자 실행하셔가지고 여기 이렇게 버튼 나와 있는 데다가 이렇게 똑같이 쳐주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Your Map Key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이메일에서 제공되는 키값을 이렇게 넣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키값은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복잡한 코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딱 받으시고 저기다가 대체를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저는 중남미니까 센트럴 아메리카로 했는데 요거를 뭐 아시아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영역을 변동해서 쓰실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변동하고 나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창이 떠요. 그러면 이 이후부터는 그냥 여기서 바로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내가 중남미에 그 비얼세 뭐 24시간 해볼까? 24시간 내에 산불난 데가 있으려나? 뭐 어쨌든 이렇게 선택하고 내가 레이어 추가해줘 라고 이렇게 되면은 제가 버튼을 누른 시점에서 이제 GIS 데이터를 이제 다운로드 받습니다. 그러면 산불난 데가 있나 한번 볼게요. 오, 많이 났네. 여기가 24시간 이내 이 지역에 이제 산불난 지역입니다. 예, 산불이 났고, 아, 요거 지금, 요거 때문에 그렇구나. 네, 네, 요렇게 지금 산불이 엄청나게 많이 났네요. 네, 산불이 지금 많이 났어요. 제가 방금 다운로드 받은 데이터고 이 데이터는 포인트 타입의 GIS 데이터여가지고 보시면은 속성 값이 다 들어가 있어요. 1620건의 열점이 지금 24시간 내에 수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하실 수가 있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이제 액티브 파이어의 데이터니까 다음과 같이 일단 긴급 매핑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제공이 되어 있고 요걸 가지고 이제 또 분석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가 제공이 된다라는 점을 조금 안내해 드립니다. 자, 이제 7장하고 8장이 있는데 7장하고 8장은 제가 PT로 조금 설명을 드리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머신러닝과 딥러닝과 관련된 내용들을 제가 구두로 조금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해요. 그래서 현재 어, 여러분들이 아는 대부분의 이제 국제 기구들, UN, OECD, 혹은 뭐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NGO들, 뭐 이런 것들은 다 저마다의 지금 데이터 플랫폼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플랫폼의 1차 목적은 그 기관의 데이터 오너십을 보여주죠. 우리가 전 세계의 데이터를 이렇게 이만큼 가지고 있어요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AI 기술이 점점 더 발전하면서 쌓여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추가적인 2차 산물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래서 데이터가 굉장한 그 각각의 기관의 자산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ODA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은 어느 기관에 어느 데이터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혹은 대기업 어떤 국제기구 이런 데는 각자의 AI 어떤 기술과 관련된 이제 플랫폼 내지는 소프트웨어를 이제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직접 쓰거나 혹은 때로는 우리가 직접 머신러닝이나 딥러닝과 같은 기술을 직접 구현할 수도 있는 그런 역량이 저는 앞으로 조금 필요한 단계로 올 거라고 봐요. 아주 잘하진 못해도 최소한 테크니컬 미팅에 들어갔을 때 못 알아듣는 수준이 되면 안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내가 아주 간단한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정도는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7장과 이제 마지막 장은 9장과 10장은 약간 그런 내용이에요. 첫 번째는 토지 피복지도를 직접 제작할 수 있는 내용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상세하게 요거 클릭하셔가지고 요렇게 가시면 됩니다를 이제 표현을 해놨기 때문에 요걸 쭉 따라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머신러닝 기반으로 해가지고
토지 피복 지도를 제작하실 수 있는 내용을 제가 여기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SCP 플러그인이 토지 피복 지도를 제작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답습하시면 여러분들이 그 여러분들 협력국의 토지 피복 지도를 직접 제작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SCP 플러그인의 개발자가 유튜브 컨텐츠에 보시면은 이걸 그대로 동영상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그냥 그대로만 따라하셔도 여러분들이 토지 피복 분류 레스터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첫 번째 그림이 되겠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은 요 끝에 있는 게 딥러닝 기반으로 ArcGIS를 만든 S3가 제공하는 딥러닝 기반의 토지 피복 분류 레스터예요. 어, 여러분들 지금 딱 봤을 때, 이게 그냥 몇 분 이렇게 시간 투입해가지고 만든 머신러닝 기반의 분류 레스터고, 이 아래쪽은 딥러닝 기반으로 한 토지 피복 분류 레스터거든요. 여러분들 이 위에 있는 것과 아래에 있는 것 중에 어떤 게 더 디테일해 보이세요? 딱 보셨을 때? 소스는 둘 다 센티널2 위성 영상입니다. 동일한 위성 영상을 가지고 토지 피복 지도를 만든 거예요. 어떤 게 더 디테일해 보이세요? 혹은 어떤 게 더 정확해 보이세요? 이 지도가? 이게 벌써 약간 이렇게 갈려요. 제가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아래, 위,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대부분의 경우에 위쪽에 있는 머신러닝이 조금 더 디테일하고 정확해 보인다라고 느끼실 거예요. 그 이유는 여기 보면은 이제 도로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디테일하게 보이니까 이 밑에서는 지금 도로가 감지가 되긴 했는데 뭐 이렇게 자세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시면은 이 두 지도 다 완벽하지 않구나를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쪽의 지도가 그리 완벽해 보이진 않는 것 같다라고 아마 느끼실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인간의 눈만 가지고 어느 쪽 지도가 정확한지 알 수 없어요. 이거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그 정확도를 가늠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경우에 따라서는 고전적인 머신러닝이 딥러닝보다 더 좋을 수도 있다라는 걸 늘 가능성에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좀 요즘에 우려하는 게 모든 게 다 막 딥러닝 하다 보니까 마치 딥러닝이 다 뭔가 처리할 것 같은데 생각보다 많은 부분들이 여전히 머신러닝으로 처리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딥러닝은 좀 더 약간 완전 자동화에 이제 조금 집중이 맞춰져 있어가지고 딥러닝이 잘하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공간 정보 쪽에서 뭘 잘할 수가 있냐면은 예를 들면은 공항에 비행기 몇 대 있는지 아니면 건물의 외곽 경계 같은 거 탐지한다든지 이런 어떤 세그멘테이션이나 객체 탐지 이런 것들은 딥러닝이 되게 기가 막히게 하거든요. 근데 협력국을 대상으로 한 뭔가 이렇게 주제도를 만드는 작업이 있다든지 뭔가 어떤 특정 케이스에서 확실한 트레이닝 데이터를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시간이나 효율성 여러 가지 면을 봤을 때 또 이 전자의 방법이 더 유리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전체 스킬에 대해서 조금 오픈 마인드를 두고 이런 것들을 조금 받아들이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확도 평가를 보통 해가지고 내가 하고 있는 모델이 어느 정도의 정확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제시할 수 있어야 되고 반대로 내가 데이터를 가져다가 쓸 때 이게 몇 퍼센트 정확도를 가지고 있다인지를 반드시 체크해 보셔야 된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아래쪽에 S3사의 토지 피복 지도가 이미 정확도를 이렇게 내어놓고 제공을 해주거든요. 75%의 정확도를 가지고 있어요. 라는 거거든요. 75%의 정확도라는 거는 사실 이게 양호하네.
근데 뭐 아주 정확한 애 이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제 정확도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 내가 약간 이 데이터를 쓰더라도 이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는 것도 괜찮은데 그 분석할 때마다 아, 이 데이터는 현재 75%의 정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이제 그걸 전제로 두고 분석하는 것과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뭔가 데이터 분석을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 그 부분을 조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서 데이터를 가져다가 쓰실 때 그 데이터가 2차 산물이면은 늘 그것을 찾아보세요. 그 데이터가 몇 퍼센트의 정확도를 가지고 있다고 공개하고 있는지. 반대로 내가 뭔가 분석을 했다라고 하면은 저 머신러닝 기반의 토지 피복 분류 레스터도 SCP에서 제공되는 기능에 따라서 정확도 평가할 수 있거든요. 정확도 평가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해요. 저지에다가 클래스별로 포인트 데이터를 한 20개씩 뿌려요. 예를 들면. 거기 쫙 뿌려 놓은 다음에 각각의 포인트에 대해서 진짜 거기인지를 조금 더 초고해상도 위성 영상을 가지고 다 정답값을 줘요. 정답값을 주고 저 지도에 얹으면은 그 100개의 점 중에서 몇 개가 정답을 향해 가는지 우리가 정확도 평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확도를 내야지 분석이 완료가 되는 거예요. 정확도 평가가 없이 그냥 내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분석을 하면은요, 그냥 해본 거예요. 해본 거예요, 그냥. 그래서 여기서 아트와 사이언스의 경계가 갈립니다. 그래서 그냥 보기 좋은 영상까지 만드는 단계의 사람인 건지 아니면은 통계적으로 이런 것들의 유의성을 얘기하면서 갈 수 있는 사람인 건지 요거에 따라서 이제 당신의 수준이 결정이 됩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끝으로는 이제 어, 요거는 그냥 제가 하고 있는 걸 잠깐 이제 소개를 드렸던 거예요. 제가 현재 뭐 QGIS 플러그인을 하나 개발하고 있고 이미 배포가 되어 있고 관련돼서 논문이 한 편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떤 작업을 해주냐면은 제가 set SDM이라고 하는 플러그인을 하나 개발을 했는데 현재는 되게 불안정해요. 이렇게 제가 손을 많이 못 써가지고 이제 버그가 많고 그래서 요건 좀 가다듬어야 되는 상태지만 어쨌든 공개는 되어 있고요. 이 플러그인이 하는 역할은 이제 그 서식지에 위치 좌표가 있을 때 예를 들면은 요 빨간 점이 이제 그 생물종의 발견 위치예요. 예를 들면 뭐 매너티든 뭐 콘돌이든 뭐 어떤 생물의 위치 좌표예요. 위치 좌표가 있고 우리가 이 지역의 어떤 환경 변수와 관련된 데이터들이 있으면 고도라든지 뭐 아니면은 우리가 위성에서 본 이제 뭐 그 산불 지수라든지 여러 가지 레이어가 있으면은 그 두 가지의 위치 정보와 그에 상응하는 환경 변수 데이터가 있으면 그걸 머신러닝한테 학습을 시켜서 왜 이 위치에 이 새가 살고 있지? 그러면 이 새는 어떤 변수의 영향을 받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새들이 이렇게 발견이 됐는데 고도가 몇 미터에서 몇 미터 고도에 질문이 하나 있는데 요거 이렇게 좀 볼게요. 예, 머신러닝. 실제 사용은 아래가 좋을 것 같아요. 아, 요거는 아까 위에 대한 거였고. 정확도와 측정 주기. 예를 들어 1일과 5일 하나를 우선 선택해야 할 때 어떻게 데이터를 평가하시나요? 경우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의견이 궁금합니다. 정확도와 측정 주기. 예를 들면은, 어, 정확도, 측정 주기. 측정 중. 아, 이거는 나의 분석 목적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나의 분석 목적이, 뭐, 그 연 단위를 대표하는 어떤 특정 기간을 대표하는 토지 피복 지도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제 정확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많은 레이어들을 중첩시켜가지고 결과값을 뽑아내야 될 거고, 그게 아니고 뭐 시계열로 예를 들면 이 지역에 홍수가 발생이 됐는데 홍수가 며칠 단위로 얼마나 변하는지 알고 싶다라고 하면 시계열 단위로 해가지고 이제 래피드 매핑을 해가지고 빨리 제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전자인 경우에는 정확도가 무조건 높은 쪽으로 데이터를 좀 세심하게 만져야 될 거고 후자의 경우에는 래피드 매핑이 우선이기 때문에 최소 정확도를 내 나름대로 허들을 정해놓고 75% 이상을 만족시키겠다.
라고 하면은 75% 만족시키는 매핑으로 빨리빨리 처리해가지고 제공해 주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의 신속성을 중심으로, 신속성, 주기성,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답변이 뭐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출현 지점과 환경 변수가 이렇게 있으면은 제가 이걸 머신러닝을 이용해가지고 이런 예측 지도를 만드는 걸 애플리케이션으로 조금 이렇게 개발을 해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서식지와 관련돼서 이 지도가 의미하는 게 이 빨간 지점이 실제로 이제 발견된 곳인데 이것과 환경적으로 유사한 영역을 이렇게 탐지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지역에도 이 새가 이제 발견될 확률이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내부적으로는 맥시멈 엔트로피라고 하는 이제 어떤 이론을 사용하고 있고요. 해당 이론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논문에 있는 알고리즘을 수학과 전산적으로 처리해가지고 현재 모델에다가 이렇게 넣어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델을 해서 예측 모델을 만들었고 그 내부적으로 이제 그 어떤 정확도 평가와 같은 정보들을 제공해주는 형태로 플러그인이 현재 개발이 되어 있어요. 이게 좀 뭐를 지향하냐면은 음, 내가 모르는 정보를 기반으로 예측하지 않는 거를 지향하는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새가 여기서 이렇게 이게 발견이 됐는데 발견되지 않은 지점들에 대해서 분포는 내가 지금 모르는 값이잖아요. 그건 미지수의 값이니까 그거는 최소화하면서 그러니까 편향은 최소화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정보는 내가 새가 발견된 위치가 있으면 그 발견된 위치의 고도값이나 아니면 식생지수, 아니면 수분지수 이런 값들을 알고 있는데 그것들만 가지고 예측을 가급적이면 평활하게 하자라는 매핑이 이제 맥센트 모델의 기본적인 원리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게 이제 현재의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제 잭나이프 이제 베리어블 임폴터스라는 분석을 하는데 이 분석을 통해서 무슨 작업을 하냐면 이게 환경 변수가 한 5개 있다 그러면 이걸 하나씩 이제 넣었다 뺐다 하면서 정확도 평가를 반복적으로 내보면은 어떤 변수가 이제 예측의 기여도가 높은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하는 이제 작업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항공우주연구원의 연구 과제로 이제 조금 진행을 했었는데 지난달 말에 이제 논문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논문은 이제 SCI Q1 레벨 저널에 좀 잘 게재가 돼서 상위 한 18% 정도 될 거예요. 뭐 그 저널에 조금 게재가 됐고, 내용은 뭐, 그래서 뭐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뭐 서식지 위치가 있고, 이게 환경 변수예요. 이런 환경 변수가 있을 때, 이제 예측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예측 지도가 뭐 이렇게 나오고 환경 변수 분석하는 뭐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가지고 제가 이제 좀 중급반 내용을 이제 빠르게 좀 마무리했고, 어, 채팅? 또 질문이 있었네. 인공위성 데이터를 매핑하는 게 아니고 관측 파일을 매핑하는 경우도 검증이 필요하나요? 필요하다면 어떻게 검증이 이루어지나요? 예, 검증이 이루어집니다. 검증이 이루어지고, 예를 들면은 우리가, GNSS라고 하죠. 이제 GPS를 비롯한 그 위성 측위 위성, 그 측위 위성이 되게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GPS가 있고, 어, 러시아의 크로나스, 유럽의 갈릴레오, 그다음에 저기 중국이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중국이 되게 많은데. 어쨌든 뭐 여러 종류의 위성이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그 자국의 측위 위성을 현재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근데 그런 위성들이 우리가 그 지상에서 치기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위성의 분포거든요. 이 위성이 한 군데에 쏠려 있지 않고 이제 내가 있는 위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이렇게 사방으로 조금 이렇게 제가 전문적인 용어 배제하고 그냥 쉽게 설명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방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흐트러져 있을 때 이게 정확도가 조금 높아지는데 그 값을 우리가 위치 치기를 할 때 납이라고 하는 값으로 뭐 P답, H답, V답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그 답이라는 값을 가지고 이렇게 필드 값이 함께 이렇게 제공이 돼요. 우리가 치기를 했을 때. 그래서
그 값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값이 너무 튀는 경우에는 현재 위성의 위상 상태가, 그러니까 값은 받았는데 이 데이터가 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전 처리를 할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은 이제 그 공간 정보 중에서도 GNSS 쪽을 세부 전공하신 분들이 그런 것들에 대한 방법론을 개발하시고 이제 제공을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쓰실 수가 있는 요거 예를 들면 뭐 아이내추럴리스트나 뭐 이버드 뭐 이런 애플리케이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데이터 취득을 할 때는 그 데이터의 속성 정보에 그와 관련된 값들이 조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가 현재 수백 미터 범위의 오차율을 가지고 있다. 이 데이터는 현재 안정적이다. 이런 것들을 검증을 합니다. 네, 검증 작업을 해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필터링 해가지고 이제 보는 거고요. 그래서 혜미님이 보통의 관측이 정상 작동하는 이후에 오차 범위를 명시해 두는데 이건 제가 본 사례입니다. 예, 비슷한 내용일 거예요. 정확도 검증에 대해 논문을 쓴다거나 그런 게 아니면 오차 범위 내의 에러를 어, 오차 범위 내의 에러를 허용한다가 기조다. 측이와 측량이 되게 달라요. 그래서 측이와 측량이 되게 다르고 그 이제 측이 측량을 다 하시는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을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늘 전제로 하는 게 그거야. 정확한 위치는 아무도 모른다. 정답 값을 몰라요. 우리가 정답 값을 몰라요. 심지어 그 측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시간도 정확하지 않아요. 시간도 어느 정도 오차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걸 다 이렇게 약간 뭐랄까 의심하는 성격이 된다 할까? 약간 뭐 그런 거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는 영역이기 때문에 더 자세한 설명이 불가능한데 뭐 그렇더라고요. 제가 그 전에 뭐 측이나 측량하시는 분들 말씀 들어보니까 저는 그쪽은 아니라서 뭐 요 정도 한계성 있는 답변밖에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약간 뭐 그런 게 있는 거고, 그냥 우리는 어떤 데이터를 다루든지 어떤 정확도의, 그러니까 우리가 다루는 데이터가 어느 정도 정확도를 기준으로 하는지를 체크하고 쓰면 되는 GIS 활용 단계의 사람들이고, 그 앞 단계에 계신 분들은 매사에 모든 걸 체크해서 좀 봐야지 이제 본인의 전공 분야에 더 맞는 분들이겠죠. 그런 분들의 노고가 있기에 우리가 이런 데이터를 쉽게 쓸 수가 있는 거고. 저도 이런 거에 되게 민감했었어요. 20대 때는. 왜냐하면은 카더라가, 아니, 그러니까 나 때는이 아니고 라떼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기술적으로. 그래서 2007년도, 6년도, 5년도 이때 위성 영상을 쓸 때는 위성 영상을 다운받아서 이런 산불 피해 심각도 분석을 하고 싶은데 나사에서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았는데 산불 전과 산불 후 영상이 다운받으면 서로 딴 데가 있어요. 이렇게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이렇게 위성 영상이. 지금은 상상할 수 없잖아요. 지금은 다운받으면 이렇게 딱 붙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때는 나사에서 제공을 하는데도 데이터가 저만큼 떨어져 있어요.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내가 뭐 해야 되냐면 이 두 개 위성 영상을 놓고 하루는 나를 잡고 점을 계속 찍어요. 이렇게 두 개 위성 영상에서 GCP라고 해가 이렇게 두 개에서 동일한 지점으로 보이는 이렇게 건물 위 같은데 이렇게 점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하루에 점을 막 수십 개를 찍어가지고 RMSE라고 해가지고 그게 RMSE 값이 오차율 범위 1 이내 혹은 0.5 이내 들어올 때까지 이렇게 찍거든요. 근데 그것도 지도 교수님 성향에 따라서 어떤 지도 교수님은 되게 조금 러프하셔가지고 야 그냥 2 이내로만 들어오게 찍어 이런 교수님 있고 어떤 분은 야 0.5 이내 안 들어와 다시 찍어봐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막 이렇게 점만 찍거든요 이렇게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을 방금 말씀드린 이제 그런 어떤 측이나 측량 쪽의 전문가분들이 그런 걸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기반으로 자동화해서 그런 걸 맞춰줄 수 있는 기술들이 개발이 되고 하니까 지금은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다운받아서 쓸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누군가는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잘 모르고, 예. 다만 우리는 그런 거 가져다 쓸 때, 아, 내가 쓰고 있는 데이터가 몇 퍼센트 정확도의 데이터구나. 2차 가공물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내가 뭔가 데이터를 만들었을 때 내 데이터가 어느 정도 신뢰성은 가지고 있구나. 뭐 그런 걸 좀 놓고 봐야 되겠죠. 네. 자, 2차 중급반은 지금 이렇게 끝났으나 제가 고급반 교재를 현재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근데 고급반은 제가
깃허브에다 올릴 거예요. 깃허브에다 올리고 제가 URL을 그 단톡방에다가 조금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구글 콜앱을 가지고 실습을 하실 수 있는 형태로 제가 제공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웹상에서 코드를 조금 처리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이제 내용을 드릴 거고 아마 그런 식으로 하면은 셀프 스터디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돼서 다음 주 중에 고급반 교재를 제가 한번 이렇게 좀 전달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그 이후에 저는 입문반, 중급반, 고급반 내용을 가지고 내년 초 정도에 책을 이제 한 권 낼 것 같아요. 환경부와 이제 코이카, 그다음에 국립공원공단 명의로 해가지고 책을 하나 이제 발간할 예정이고 뭐 거기까지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원래보다 빨리 끝내려고 그러는데 똑같아졌네. 네, 다 끝났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동안에 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어딘가에서 계속 강의를 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도 저는 제 파크랩으로 돌아갈 것 같아요. 파크랩으로 돌아가가지고 뭐 강의를 조금 하고 있을 것 같고 어 뭐랄까요? 뭐 제 건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어딘가에서 강의하고 어딘가에서 논문 쓰고 어딘가에서 연구과제 하고 어딘가에서 아직은 확신을 못 하겠는데 ODA도 뭔가 계속하고 있을 것 같긴 해요. 느낌상 느낌상 뭐 느낌이 조금 옵니다 요즘에. 네, 어딘가에서 ODA를 조금 하고 있을 것 같다. 네. 나의 DNA와 어딘가 조금 이렇게 교차점이 조금 있는 것 같아. 이 ODA가. 나는 뭐 일은 되게 즐거워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어쨌든 같은 유사 바운더리에 다들 있을 거기 때문에 뭐 언젠가 또 이렇게 혹은 뭐 멀지 않은 이렇게 다음 주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계속 뵈면서 인연을 좀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저는 뭐 준비된 거 다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랑 혜민님, 2달 동안, 거의 2달이네요, 진짜. 3달? 2달이 꼭 넘었는데, 마지막으로 느끼신 점 혜민님이랑 배우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느낀 점은 태훈님 생각보다 연식이 좀 있으신가 보요 제가 깜짝 놀래 015B의 이재난 형이라니 세상에 지금 여기 참여하신 분들 중에 이 노래가 나왔을 때 안 태어나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저는 늘상 하던 일이라서 뭐 그냥 평소 하듯이 했고 제가 즐거웠던 거는 제가 이걸 통해서 여기 도미니카 공화국 현지에 아시는 분들이 더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부분 너무 감사한 것 같고 사실 학습은 인터넷에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는 시대에 있고 그 챗GPT나 뭐 이런 제미나이도 다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 결국엔 나의 의지 문제다. 그래서 다 하면 되는 건데 저는 이런 커뮤니티가 중요한 것은 이걸 통해서 인적 교류가 저는 훨씬 중요한 것 같아요. 서로 이렇게 같은 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이 스터디를 통해서 교류를 하게 돼서 나중에 서로 이렇게 도움을 좀 주고받을 수 있는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태윤님이 그걸 되게 잘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태윤님이 계셔가지고 뭐 이런 것도 오프닝이 된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태훈님이 고생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뭐 마무리 멘트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코멘트로 항상 도와주셨던 혜민님, 저는 사실 동영님 강의 보면서 저도 복습을 하려고 들어왔었거든요. 멘토링 또 사실은 제가 이제 GIS 쪽으로 해서 이제 태윤님 덕분에 그래도 GIS가 다시 이제 이렇게 쓸모가 있구나. 병영님 물론 이제 계속 꾸준히 잘 보고 있는데 이제 갑자기 외국으로 떠나신 것도 있고 나는 이제 어떤 역할을 여기서 할 것인가 했을 때 태윤님이 커피챗을 요청을 하셔가지고 오래 커피챗 하고 이제 또 멘토링 하게 됐다라고 여러 개 말씀을 해주셨을 때 문득 이걸 좀 도와보면은 나한테도 의미가 있고 그리고 나도 도움을 좀 줄 수 있겠다 해서 시작한 멘토링이 여름을 거쳐서 겨울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분 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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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제가 아마 12월에 귀국을 할 예정인데 그때 가서 서울에서 가능하면은
여러분들 가능하신 분들 오셔서 저희 한 번 더 뵈서 그때 좀 파티하고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특히나 수업 가면서 느꼈던 게 많이 어렵고 나중에 GS가 점점 코딩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코딩을 정말 정말 싫어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이거 들으시면서 많이 어려우시고 어떻게 보면은 딱 들어봤을 때 나 그래서 남은 게 없는데? 내가 뭘 할 수 있지 생각하실 것 같은데 네, 우디 앨런이 했던 말 중에서 성공의 80%는 그저 출석하는 거다라고 이번에 QGS 출석하시면서 이런 계기가 있을 수 있겠구나. 내가 예를 들어서 사업 볼 때 인공지능으로 볼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시는 계기가 되면은 단순히 여러분께서 출석하신 것만으로 그런 계기가 되면은 정말 정말 좋겠고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진 한 번만 찍고 이제 Q&A 받겠습니다, 여러분.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